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주진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생체재료 및 중개의학 연구실이고요. 다양한 기능성 나노 소재를 개발해서 바이오 및 환경 분야의 다양한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화학공학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것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든 다양한 유기물 그리고 광촉매, 나노 화학을 기본으로 한 재료들을 만들어서 바이오 및 환경 분야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나노 재료들 혹은 나노 입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이제 어떤 표면을 특성을 가지는 그리고 크기를 다양하게 가진 나노 입자들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고요. 보이시는 전자현미경 사진들과 같이 다양한 형태 그리고 크기 그리고 어떤 기공을 가진다든지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나노 입자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 입자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광학적 특성이라든지 자기적 특성들을 이용해서 생체 영상을 찍는다든지 진단 그리고 약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오 기술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 입자들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환경 분야라든지 전자기기들 그리고 반도체 물질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이오메디컬이나 헬스케어 관련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입자들을 이용해서 약물 전달이라든지 항암제를 개발한다든지 혹은 생체 영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리고 바이오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능성 나노 소재들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전자기기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노 입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구형의 아주 동그란 물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더 부여해 주기 위해서 표면에 껍질을 더 입혀준다라든지 그리고 혹은 다양한 기공 구조를 만들어서 내부에 다양한 약물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담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노 입자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환경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 표면을 다양하게 개질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노 입자의 표면을 친수성이라든지 소수성으로 개질하는 경우도 필요하고 혹은 어떤 진단용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원이나 항체들을 아주 높은 선택성과 반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면에 아주 코팅을 잘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나노 입자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형의 나노 입자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어 쉘 구조, 이제 안쪽에 코어에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물질이 있고 바깥에 껍질을 쌓아두는 그런 나노 입자들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구형의 나노 입자뿐만 아니라 큐브 형태라든지 혹은 다양한 작은 나노 입자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막대기 형태의 나노 입자들도 만들고 있고 또 한 가지로 오늘 뒤쪽에 주로 말씀드릴 다공성 이런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노 입자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바이올로지컬한 연구 그리고 환경 분야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 입자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광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혹은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적 특성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그런 나노 입자가 가지는 특정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검출하지 못했던 특정 분자를 검출한다거나 혹은 단백질을 검출한다거나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질병 진단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특정 세포, 예를 들어 암세포에만 이제 약물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노 입자는 다공성 나노 입자가 되겠는데요. 다공성 나노 입자 중에서도 이제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포러스 실리콘 나노 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 중에 하나로서 다양하게 이미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것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원소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중요한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이 실리콘 물질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도펀트들을 넣어줌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의 차이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광학적 특성 혹은 뭐 전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실리콘 물질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공성, 이게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그래서 포러스 실리콘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불규칙한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기판을 우선 이제 저희가 전기화학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잘게 쪼개면은 마이크로 입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나노 입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다공성 나노 입자를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전기화학적 애칭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불산이라고 하는 HF 용액에다가 저희 반도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를 담궈 놓은 상태에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전류가 흐르면서 이런 기공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가해주는 전압의 크기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가해주는 전압의 어떤 펄스를 다르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기공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공 구조가 큰 구조 그리고 작은 구조를 층층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또 작게 쪼개면 나노 입자나 마이크로 입자 같은 형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노 와이어 같은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전기화학적 애칭 방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물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가 반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화학적 애칭 공정을 통해서도 이런 기공 구조와 나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처음에 저희가 상부에는 이제 큰 기공 구조를 가지는 층을 만들고 아래는 이제 작은 기공 크기를 가지는 이제 이런 다중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화학 애칭 공정에서 걸어주는 전류의 크기를 크게 줬다가 이제 낮춰주게 되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는 라지 포어, 아래쪽에는 스몰 포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방막 형태의 실리콘도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가해주는 전압, 전류의 펑션에 따라서 기공 구조를 다양하게 층층 이렇게 펄포레이트 된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펄포레이트 된 나노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면은 이런 건 나중에 저희가 나노 입자나 마이크로 입자로 쪼개서 작은 입자 형태로 만들 때도 굉장히 유리한 게 있는데, 이제 나노 입자나 마이크로 입자의 크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화학적 애칭 공정을 통해서 다공성 실리콘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중층 구조를 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걸어주는 전압의 펄스를 이제 반복적으로 다르게 주게 되면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지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이제 광결정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되는 실리콘 레이어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염료라든지 어떤 색상을 띠는 분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에 의해서 나오는 스트럭처럴 컬러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 통해서 작은 기판의 색깔을 이제 저희가 보이신 것처럼 무지개 색깔로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 기판 자체를 일종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작게 쪼개서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서 아래에 보이시는 것 같이 작은 크기로 쪼개게 되면은 이게 붉은색부터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 이런 색상 변화를 통해서도 결국 이 색상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기공 구조의 어떤 특정 분자라든지 어떤 케미컬들이 바인딩을 해서 이 기공 구조의 기공률이 줄어들었거나 늘어났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센서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다공성 실리콘 입자를 만들어서 요건 이제 마이크로 입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확대된 그림에 보시면은 아주 작은 미세한 기공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약물을 저희가 담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약물은 저희가 항암제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혹은 항생제 같은 약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 약물들이 기공 구조 안에 담지가 되게 되면은 이 기공 구조가 고유에 가지고 있던 포토닉 크리스탈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특정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보이시는 것처럼 붉은 약물이 로딩된 상태에서는 붉은색의 구조 색깔을 띠는 포러스 실리콘 마이크로 입자가 되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실리콘 물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 생체 환경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생분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무독성 생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생분해 과정이 일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담지되어 있던 약물도 점점 방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약물이 방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조들 자체도 점점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고유에 가지고 있던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 따라서 점점 이 구조가 가지고 있던 색상 자체가 보이시는 것처럼 A에서 B, C, D로 넘어갈수록 이제 붉은색에서 점점 노란색에서 그리고 초록색, 이런 식으로 이제 옅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스펙트럼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스펙트럼 자체가 이제 웨이브랭스가 긴 쪽에 있다가 점점 짧은 쪽으로 영역이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비침습적으로 담지되어 있던 약물의 어떤 양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 되겠고요. 또 오른쪽에 사진에 보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떤 환경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노 입자가 이제 깨끗한 물에 담궈져 있을 때는 보이신 것처럼 초록색의 어떤 구조를 띠게 되는데, 다른 어떤 오염물, 유기물들이 있는 물에 담궈졌을 때 그 유기물들과 선택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케미컬들이 이제 이 실리콘 나노 입자 구조의 기공 구조를 또 이제 망가뜨리거나 혹은 기공 구조를 채워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색깔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의 변화만으로도 이때 뭐 이제 물이 깨끗한 물에서 좀 오염된 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이 상한 음식물이라든지 이제 상하지 않은 프레시한 음식물 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구조적 색상을 이용하는 것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리콘 웨이퍼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실리콘 웨이퍼는 다양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4인치 혹은 6인치, 8인치 정도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전체 웨이퍼를 다 전기화학적으로 에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좀 잘게 쪼개가지고 저희가 특정한 이제 영역의 그 크기에 맞는 셀로 만들어 가지고 에칭도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불산이 담겨져 있는 전해질 용액에 담궈 놓고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보이시는 것 같이 포러스 실리콘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전류를 얼마나 크게 걸어주느냐 혹은 어떤 펑션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기공 구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기판 위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포러스 실리콘 혹은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걸 입자 형태로 활용하게 되려면 저희 이제 리프트오프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전해질을 다른 이제 좀 낮은 농도의 HF 용액에 담궈두고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전압이 더 높은 전압이 걸리게 되면서 이 다공성 필름 자체가 이렇게 프리스탠딩한 필름으로 이렇게 뜨게 된 그 기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얇은 방막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방막 자체를 저희가 어떤 멤브레인 필터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걸 자체를 좀 작게 쪼개서 아까 보이신 것처럼 마이크로 입자 같은 형태로 쪼개가지고 어떤 과학적 특성을 가지는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있고요. 혹은 약물 전달체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잘게 쪼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어떤 뭐 이제 물리적인 방법, 그래서 뭐 울트라소니케이션을 통해서 잘게 쪼갠다든지, 혹은 뭐 볼 밀링을 통해서 미케니컬 포스로 작게 쪼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을 작게 쪼개는 어떤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마이크로 크기를 가지는 입자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나노 사이즈 크기를 가지는 입자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고유의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나노 입자를 혹은 마이크로 입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표면에 이제 실리콘 자체가 이제 워낙 산화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로 앰비언트 환경에 두더라도 표면에 얇은 산화막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산화막이 형성되는 것을 저희가 또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 표면에 아주 패시베이션 레이어를 할 수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 레이어가 잘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그 코어 부분의 실리콘 결정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제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에 의해서 고유의 포토루미센스가 발광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생체 영상할 수 있는데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 포러스한 실리콘 필름을 만든 다음에 잘게 쪼개면은 마이크로 입자 또는 나노 입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 점자 현미경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한 150 나노미터 정도 크기를 가진 나노 입자가 되겠는데, 나노 입자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잘 조절할 수 있고,
그 내부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다공성 구조도 아주 잘 디파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공 내부에 약물 같은 걸 로딩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면에 이제 얇은 패시베이션 해줄 수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 레이어를 막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리콘 고유의 형광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물질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다른 어떤 형광물 유기물들이 없어도 이 무기물 자체로 발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센서라든지 혹은 시그널을 저희가 감지하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중에 하나로 이제 실리콘 이제 저희가 만든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가 이제 고유의 형광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생체의 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고 그리고 생체 분해성이 이제 무독성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저희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이제 손가락에다가 실리콘 나노 입자로 만든 용액으로 글자를 실리콘을 뜻하는 SI라는 글자를 보여준 것이 되겠고요.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피부에 닿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 안에 넣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고유의 형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 내부의 어떤 장기에 있는 적당한 정도의 실리콘 나노 입자의 양도 비침습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것에서 소개를 드렸고 기본적인 특성은 이제 기공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형광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분해 특성이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더 어떤 바이오 메디컬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면은 이 기공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어떤 방향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이 기공 구조 안에 다양한 치료제들 뭐 어떤 유전자 치료제 물질도 되겠고 혹은 항암제, 항생제 같은 치료제도 되겠고 아니면 최근에 뭐 저희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뭐 mRNA 같은 이런 유전자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도 다 담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공 구조 안에 특히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물질들을 담지하게 되면 좋은 장점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단절되어서 그 담지된 약물들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노 입자 내부의 약물들 혹은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안전하게 그 본연의 활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담지하고 또 담지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제 표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기공 구조의 다양한 약물들, 화학 약물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항체라든지 펩타이드 같은 다양한 바이오 몰레큘들을 로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표면 특성을 또 잘 개질해서 나노 입자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도 다른 독성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 본연의 어떤 치료나 백신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기공 구조 안에 다양한 물질들을 담질할 수가 있게 됐고 경우에 따라서 이 실리콘 나노 입자가 생체 내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는 걸 조금 더 늦춰주기 위해서 어떤 뭐 그래핀 옥사이드라든지 혹은 고분자 물질들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실리콘 나노 입자가 체내 환경에서 아주 잘 분해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독성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런 분해되는 과정에서 담지되어 있던 약물들이 이제 방출되게 되고 그 약물들이 어떤 유전자 치료 효과를 보인다든지 혹은 뭐 항암 치료 효과를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실리콘 물질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산업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개발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표면 화학 반응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표면을 개질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따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워낙 산업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케미스트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이 광결정 실리콘 필름 혹은 방막 위에다가 특정 케미컬들 코팅을 함으로써 이걸 친수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소수성으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바이오 물질들 뭐 프로테인이라든지 뭐 유전자 물질들을 다 이렇게 고정화할 수 있는 연구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형광 가지는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패시베이션 해주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표면 화학을 저희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데, 저기 보이신 것처럼 이런 기공을 가지고 있는 나노 입자 내부에 약물을 로딩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한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했던 약물은 이제 벤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저분자 화합물 항생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항암 효과, 항생 효과도 굉장히 좋지만은 반대로 어떤 다른 독성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뭐 박테리아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투여가 되긴 하지만은 다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적은 양을 활용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장기에 들어간 양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박테리아가 있는, 우리 체내에 박테리아가 있는 감염이 일어난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이런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템플레이트 역할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공 내부에만 이 벤코마이신이라고 하는 약물들을 로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로딩을 그냥 어떤 정전기적 인력으로 로딩할 수도 있고, 혹은 물리적인 인력으로 이제 로딩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혈액 내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약물이 빨리 방출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억제해 주기 위해서 이 약물들을 기공 구조 안에다 담지를 하고 표면 화학 반응을 이제 이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칼슘 클로라이드라는 용액을 넣어줌으로써 칼슘 실리케이트라고 하는 방막을 이 실리콘 표면이 형성시키게 되면서 그 내부 기공 내부 안에 담지되어 있던 약물들이 미케니컬리 트래핑 돼버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공 구조 내부의 약물들을 아주 이제 많은 양의 약물들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걸 활용하게 되고, 이런 나노 입자의 표면을 이제 어떤 뭐 박테리아를 타겟팅할 수 있는 펩타이드나 항체 같은 것들로 코팅을 해서 우리 몸에 넣게 되면은 그 감염된 부위에만 이 약물들이 가장 잘 전달돼서 치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제로 저희 연구 결과, 이제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이 벤코마이신이라고 약물을 넣는 거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만 넣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항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약물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실리콘 나노 입자가 가지는 반도체 특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퀀텀 컨파인먼트라고 하는 효과를 이용해서 이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형광 신호를 어떤 바이오 이미징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반도체 물질인데, 그 밴드갭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인다이렉트 밴드갭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반도체 물질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밴드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밴드갭 구조가 이렇게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짐으로써 실제로 퀀텀 일드 자체는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광 신호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가해주는 에너지 자체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 형광 신호가 발생해서 이제 디케이되는, 이제 감쇄되는 시간 자체가 일반적인 형광체 같은 경우 대부분 수에서 수십 나노초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긴 하지만,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인다이렉트 밴드갭 구조에 의해서 보통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초 정도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여기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실리콘 퀀텀 혹은 실리콘 나노 입자가 가지는 형광 신호를 얻기 위해서 이제 광원을 통해서 익사이테이션 시켜주는 상태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익사이테이션 시켜주는 상황에서 그 익사이테이션 시켜주는 라이트를 이제 꺼버리게 되면은 이제 형광 신호가 디케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디케이링 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에서, 우리 생체 조직에서 나오는 자가 형광, 티슈 오토플로레센스라든지 혹은 대부분의 분자 형광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광 감쇄 라이프타임 자체는 대부분 수십 나노세컨 정도 레인지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훨씬 더 긴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익사이테이션 시켜주고 이렇게 펄스를 주고 나서 카메라 셔터를 이제 그때까지 닫고 있다가 익사이테이션 라이트를 끄고 카메라 셔터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디케이되는 빛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5 같은 몰레큘러 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을 예를 들어 한 1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뒤로 딜레이를 두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 디케이가 돼서 전혀 형광 신호를 측정할 수 없게 되는데, 실리콘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그 정도 시간, 엑사이테이션이 끝나고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던 후에라도
어느 정도의 형광 신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임 게이티드 이미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생체 영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저희가 사용하는 포러스 실리콘 나노 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광체들이 혹은 퀀텀 닷 같은 물질들이 이런 바이오 이미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형광 신호가 센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생체 영상 이미징을 찍을 때 이렇게 조직에서 나오는 자가 형광에 의해서 주변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호가 아무리 세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신호가 센 부분인데, 실제로 저기는 이 실리콘 나노 입자가 일종의 형광체로 투입이 된 곳은 아니고 조직에서 나온 자가 형광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광 영상 이미징에서는 이게 조직에서 나온 자가 형광 백그라운드랑 구분이 잘 가지 않는 데 반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광 라이프 타임을 활용한 타임 게이티드 이미징이라고 하는 방법을 저희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나노 입자에서 나오는 형광만 아주 선택적으로 높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우스 등 부분에 피하에 피부 바로 아래 영역에다가 저희가 만든 실리콘 나노 입자의 용액을 한 20 마이크로리터 정도 이제 삽입한 후에 영상을 찍은 건데, 그 타임 게이티드 이미징에서는 아주 높은 신호대 잡은 비로 실리콘 나노 입자 형광만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러스 실리콘 나노 입자에서 나오는 고유의 긴 형광 감지 시간을 활용한 바이오 영상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신호대 잡은 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개념의 바이오 영상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공 구조의 다양한 치료제 약물들을 담지를 해놓고 그 약물들을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질병 조직 병변 부위에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방출되는 약효가 얼마나 나오는지들도 비침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폐에 박테리아의 감염이 일어난 이제 경우라든지 혹은 이렇게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이렇게 암이 발생한 암 조직에도 아주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나노 입자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브레인에도 선택적으로 이제 병변이 발생한 부위에만 약물을 전달하고 이제 그 약물 자체는 어떤 화학 약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신 것처럼 유전자 치료할 수 있는 물질도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약물을 담지한 나노 입자가 병변 부위에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다공성 실리콘 나노 입자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또 다른 다공성 나노 입자인데, 이거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혹은 TiO2라고 알려져 있는 다공성 나노 입자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기공 구조가 아주 이제 기공의 크기가 아주 일정하게 정도 이제 한 4, 50 나노미터 정도로 잘 유지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나노 입자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광촉매 특성을 가지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 반응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똑같이 실리콘과 비슷하게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유기물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무기물의 종류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이런 밴드갭의 크기가 변화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흡광할 수 있는 영역대의 에너지가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받음에 의해서 그 빛 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물질 내부에서 전자와 홀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표면에서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표면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표면이나 주변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혹은 이제 오염물들을 분해해서 이제 수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공기를 정화하는 데 활용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고유의 광촉매 특성을 가지는 물질인데, 광촉매 특성을 가지면서도 또 이런 크기가 조절되는 기공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게 되면은 물에서 오염물들을 분해해서 유기물들을 정화하는, 그리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분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광촉매의 특성을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공성의 타이타늄 옥사이드 말고 이런 나노 입자 형태로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이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수처리라든지 혹은 이제
액상에 존재하는 특정 이제 오염물들을 분해하거나 혹은 분리하는 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아주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양한 응용 분야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은 나노 입자 형태로 광촉매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수처리용으로 물에다가 넣고 나서 반응이 끝나고 충분히 정화를 하고 나서는 이 나노 입자 자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정 멤브레인 있는 필터를 이용한 방법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수율이 높지도 않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성 광촉매라고 하는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보이시는 것 같이 안쪽에 내부에는 이제 자기적 특성을 가지는 산화철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코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사이인 실리콘 옥사이드가 일종의 인슐레이팅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타이타늄 옥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광촉매 반응에서 발생하는 일렉트론이나 홀 자체가 내부에 있는 아연 옥사이드의 어떤 산화나 환원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인슐레이팅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실리콘 옥사이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안쪽에는 아연 옥사이드가 진하게 구분이 이제 잘 합성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실리콘 옥사이드,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는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아주 미세한 작은 결정성 아연 옥사이드가 잘 코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석을 갖다 대면은 아주 빨리 거의 수분 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나노 입자가 담겨져 있는 볼륨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1분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나노 입자들이 다 거의 100% 가까이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타늄 옥사이드 표면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결정성 타이타늄 옥사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기물들을 흡착해서 분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에 더해서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비춰주게 되는데, 그 자외선을 비춰줌으로써 표면에서 광촉매 반응에 의해서 유기물들이 분해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염되어 있는 물들이 깨끗하게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연구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상용화되어 있는 다른 일반적인 타이타늄 옥사이드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그 처리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광촉매 특성 자체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금속을 환원할 수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광촉매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코어실 구조의 아연 옥사이드와 타이타늄 옥사이드가 있는 나노 입자를 용액에다 넣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혹은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이 이온화되어 있는 용액에다 넣고 빛을 조금 비춰주게 되면은 광촉매 반응에 의해서 나노 입자 표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금속들이 환원되는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 속에 미량 존재하는 금속들을 이제 금속 이온들을 금속화 시켜가지고 환원시켜서 분리할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금속 환원 반응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바이오 센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우리 혈액 샘플이라든지 소변 샘플에 있는 특정 질병 마커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 유전자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캡처해서 아주 고농도로 농축시킬 수가 있는 저희가 전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바이오 센서에다가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아주 미량의 질병 바이오 마커들을 검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면에 특정 질병 마커들이 검출되어 있는 바이오 센서 표면에서 금속 환원 반응을 더 일으켜 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금속이 환원되면서 질량도 늘어나게 되고, 또 다양한 광학적 신호가 증폭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양의 바이오 마커들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활용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까지는 실리콘 나노 입자 혹은 타이타늄 옥사이드 나노 입자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 자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 입자 형태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다양한 크기와 특성을 가지는 자성 나노 입자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현미경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작은 형태 한 10나노에서 20나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단결정의 아연 옥사이드 자석 나노 입자를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어떤 유기물이라든지 바이오 물질들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자성 특성,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장 가했을 때는 잘 분리가 되었다가 자기장을 제거하고 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잘 분산 잘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마그네틱 도메인 자체의 크기 자체가 한 10에서 20나노 정도가 적당하고 한 30나노미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페로마그네틱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분리하고 분산하는 데는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클러스터 형태의 작은 알갱이가 모여서 클러스터 형태를 이루고 있는 나노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노 입자 자체는 크기는 뭐 200나노미터, 300나노미터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싱글 나노 입자들의 크기는, 혹은 마그네틱 도메인의 크기는 한 10에서 20나노미터로 제한되기 때문에 슈퍼 파라마그네틱한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다양한 분리와 분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석 나노 입자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균일한 크기를 가지면서도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실제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작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알갱이들은 굉장히 또 균일하면서도 작은 10에서 20나노미터 크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보이시는 것처럼 외부 자석을 이제 가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석 나노 입자를 만들고 표면에 이제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것들 혹은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것들 코팅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광촉매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유기물들, 바이오 물질들을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산화철 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부 기술을 통해서 크기 자체를 현재는 한 100에서 한 600, 700 나노미터 정도까지 크기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연 옥사이드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 앞서 만들었던 아연 옥사이드 클러스터 표면에 작은 금 나노 입자를 또 더 코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금 나노 입자를 코팅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오른쪽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금 나노 입자가 이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벌키하게 눈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의 황금빛을 띠게 되지만, 나노 입자 형태로 되었을 때는 붉은색의 형태가 띠게 되는데, 그 붉은색을 띠는 금 나노 입자를 아연 옥사이드 표면에 붙임으로써 색깔도 점점 이제 갈색에서 점점 짙은 파란색, 푸른색 영역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금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플라즈모닉 효과도 있고, 또 금 나노 입자 표면에 이제 어떤 바이오 물질들을 아주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도록 정렬해서 붙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종의 아연 옥사이드 자석 나노 입자를 활용하는 응용 분야 중에 하나로 이런 노블 메탈도 코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석 나노 입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물의 분산도 굉장히 잘 되고, 표면 계지를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캡처하고 분리, 농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거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혹은 메디컬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량의 단백질이라든지 혹은 검출하고자 하는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마그네틱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를 선택적으로 그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박테리아와 결합할 수 있는 특정 항체라든지 혹은 다른 펩타이드 같은 것들로 고정화를 해놓고 반응을 시켜준 후에 자석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박테리아든 단백질이든 우리 몸에 있는 바이올로지컬 물질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빠르게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다양한 센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눈으로 이제 한 수백 마리 정도의 박테리아들도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센서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거는 전자 효미경 사진인데, 이제 박테리아 표면에 살모넬라라고 하는 식중독균 표면에 이 마그네틱 나노 입자가 반응을 해서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요 박테리아에다가 저희 자석을 갖다 대게 되면은 자기들이 끌려와서 잘 분리가 되게 되겠죠.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뭐 식품이라든지 혹은 우리 몸 안에 소변이나 혈액 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박테리아들도 고농도로 농축하고 검출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노 입자들을 고분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버추얼 웹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유리관 내부에다가
이제 좌우로 자기장을 걸어준 상태에서 이 마그네틱 파티클과 고분자 복합체를 넣어주게 되면은 일종의 가상으로 이제 멤브레인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마그네틱 파티클들이 이제 혈액이나 소변에 존재하는 혹은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액상 샘플에 존재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박테리아들만 선택적으로 이제 캡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외의 물질들은 다 이제 필트레이션 되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혈액 검체 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박테리아나 프로테인들도 아주 쉽고 빠르게 농축할 수 있는, 특히나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플로우를 흘려주면서 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석 나노 입자의 활용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것 중에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을 어떻게 개질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제 이런 나노 소재의 표면 개질이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광촉매 반응이라든지 혹은 자기적 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캡처하는 것들, 혹은 병변 부위에다가 약물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는 나노 입자의 크기나 모양도 중요하지만 표면이 어떻게 개질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잘 캡처할 수 있고 혹은 광촉매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노 소재의 표면 개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나노 입자, 나노 구조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걸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면 개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친소수성, 초소수성을 바꾸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단백질들 고정화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형광 신호들이 오래도록 지속되도록 할 수 있는 이제 패시베이션 해주는 역할들,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기판 위를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카본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컨택 앵글을 가지는 이제 소수성 표면도 개발할 수가 있고, 일종의 뭐 연립 효과를 가지는 기판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 뭐 유리창이라든지 자동차 유리창이나 건축용 건물 외벽에 있는 유리창 혹은 외벽에도 이제 물 방울들이 맺히지 않고 빨리 흐를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예 중에 하나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포러스 실리콘 나노 입자 기판을 만들어 놓고 형광 특성을 가지도록, 오른쪽에 이제 붉은색 형광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형광을 가지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한 것들, 그리고 물에 담근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표면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표면이 금방 산화막이 일어나면서 이제 친수성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이 웨팅이 잘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 형광 신호 자체가 퀸칭이 되어 버리면서 형광 신호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유기물들의 오염도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소수성 특성을 가지고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 물도 잘 맺히지 않고 표면 오염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일종의 저희가 좀 엔지니어링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노 소재를 이제 표면 개질하는 것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질병 진단이나 활용하는 것 또한 이 표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감염시키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 표면에 보면은 히마글루틴이라고 하는 케미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폐에 존재하는 폐 상피세포에 보면은 사이알릭 엑시드라고 하는 케미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건강에 있어서는 아쉽게도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있는 히말루틴이라고 하는 물질과 폐 세포에 있는 사이알릭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선택성이 높은 화학 반응과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대1로 반응하는 뿐만 아니라 다대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폐 세포 안에 침투해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바이러스들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나노 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표면에 있는 이런 뭐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ACE2라고 하는 수용체,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아주 우리 몸을 쉽게 감염시키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나노 입자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앞서 보여드린 어떤 뭐 자석 나노 입자라든지 타이타늄 나노 입자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감염이 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노 입자를 바이러스처럼 만들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병변 부위에 잘 전달해서 약물도 전달해서 치료가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치료질에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노 소재에 대한 표면 개질이 굉장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저희가 항암제를 이제 암세포에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높은 발현율을 보이는 수용체들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이제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암세포에만 이런 수용체들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 표면에도 이런 수용체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대적인 비율 차이에 의해서 얼마나 암세포를 타겟팅할 수 있느냐 결정이 되게 되는데, 단순히 항암제 약물만 전달하게 되면 이제 1대1 반응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렇게 나노 입자 내부에다가 항암제를 담지해서 전달하고, 나노 입자 표면에는 그 수용체와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펩타이드를 이제 코팅을 해 놓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다대다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선택성 높게 암 조직에 약물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노 입자를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의 가장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표면에다가 암 조직을 타겟팅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가지고 코팅할 수가 있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표면에 약간 빈틈이 존재하게 되면 그 빈틈 사이에 우리 혈액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제 세럼 프로테인들이 끼어들게 되면서 결국 타겟팅 이피션시를 낮춰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다른 어떤 세컨더리 패킹할 수 있는 서피스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타겟팅 이피션시가 이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걸 항암제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체로 쓴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항암제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의 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부작용들을 억제할 수 있는 아주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약물 전달체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요. 또 약물을 이런 기공 구조 혹은 나노 입자 내부에 복립하는 것들도 아까 칼슘 클로라이드 반응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약물들이 결국에는 다른 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주변 환경에 의해서 디액티베이션 되지 않도록 병변부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노 입자 표면을 개질하는 연구들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나노 입자들을 기반으로 나노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메디컬한 분야, 헬스케어 분야라든지 혹은 에너지나 환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헬스케어나 바이오메디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에너지나 환경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응용을 해봤을 때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나노 입자를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표면을 어떻게 개질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전문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에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다양한 펑션을 가지고 있는 나노 입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떨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적용 분야에 맞춰 가지고 최적화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의약품, 차세대 혁신 나노 의약품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현재까지 어떤 신약 개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천연물에서 특정 물질들 추출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 항생 효과가 있는 것들을 추출하고 분리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알려져 있는 그런 약물들을 부작용이 최대한 적고 병변 부위에만 잘 전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기술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나노 입자들을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했었던 리피드 나노 입자 같은 경우도 mRNA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백신으로 활용하는 굉장히 초기 버전의 나노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제한되고 개발되고 있는 약물은 대부분 점점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작은 화합물들이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런 항체 수준의 좀 큰 약물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큰 약물들일수록, 특히 항체 같은 경우일수록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병변부에 전달되기 좀 어려운 한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담지해서 캡슐화 시켜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노 입자를 이용한 일종의 전달체가 새로운 개념의 나노 의약품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이런 유전자 치료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유전자 치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염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치료하고자 하는 유전자 치료 물질들을 담지해서 전달하면은 굉장히 잘 이제 치료율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실제로 임상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바이러스의 그런 유전 정보들이 이제 사람에게 또 들어갈 수 있음으로써 다른 어떤 뮤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이러스 자체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주 좋은 약물 전달체도 될 수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직도 이제 저희가 세이프티 컨선도 많이 있고 넘어야 될 벽이 많은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노 입자를 활용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약물 전달 효율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물질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 이제 뭐 저희 아마 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익숙하실 텐데, 이런 보이는 것 같은 리피드 나노 입자들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 물질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리피드 기반의 나노파티클들을 이용한 백신이라든지 약물 전달체를 이제 개발하고 있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봤을 때 대량 생산에 한계들도 있고, 실제로 뭐 뉴스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걸 뭐 마이너스 70도씨에 보관해야 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뭐 운송과 보관에 좀 제약이 있다라는, 리피드 나노파티클이 가지는 좀 일반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말씀드렸던 실리콘이라든지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이런 무기물 나노 입자들은 좀 더 안정성 면과 대량 생산하는 면에서는 장점을 가지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런 리피드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일종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지는, 그래서 세포 막 안에다가 세포질 안에다가 유전자 치료 물질이라든지 화학 약물들을 아주 선택적으로 효율 높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무기물 기반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질 물질, 리피드 물질들과 하이브리드 형태를 만들게 되면은 전달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약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우리 몸에 주입한 약물들이 얼마나 암세포에 전달되느냐, 얼마나 간에 축적이 되고 얼마나 배출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할 텐데, 이런 것들을 뭐 MRI 같은 걸 통해 찍을 수도 있긴 있지만 이런 광학신을 통해서도 약물 전달체 자체가 가진 형광을 통해서, 특히나 라이프 타임이 긴 조직에서 나온 자가용광을 없앤 노이즈가 없는 형태를 찍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종의 약물 전달체로서 뿐만 아니라 약물 전달체로서의 어떤 반응, 거동을 공부할 수 있는 좀 기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포토닉 크리스탈, 광결정 구조에서 나온 색깔들을 이용해서 뭐 환경 오염 물질들을 진단할 수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라든지 액상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또 진단할 수 있는 환경 바이오 센서로 연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자기적 특성을 가진 나노 입자를 통해서 뭐 혈액이나 소변에 존재하는 미량의 바이오 샘플들을 분리하고 농축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공성 소재 안에다가 조직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피부라든지 우리 몸 안에 상처가 난 부분을 잘 재생할 수 있는 약물들을 담지해 놓고 이렇게 일종의 하이드로지 같은 패치 형태를 만들게 되게 되면은 염증 반응은 최소화하고 조직 재생 반응은 가속화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흉터가 없는 일종의 약물 전달 패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아주 우리가 상처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담지됐던 약물들 얼마나 방출되었는지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상처가 다 아물었을 때 이 약물자 패치를 제거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늘 궁금한 건 밴드를 붙여놨을 때 혹은 붕대를 감아놨을 때 거기 안에 상처가 얼마나 아물었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일종의 센서 겸 약물 전달체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은 이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실험실에서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연계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미세 먼지들도 일종의 뭐 나노 입자, 마이크로 입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지 않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뭐 세포막을 파괴한다거나 다른 독성을 일으킨다거나, 그래서 뭐 암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저희가 만든 나노 입자들의 특성이 혹은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 먼지 같은 것도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우리 몸의 독성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도 연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모델 시스템으로 나노 입자, 마이크로 입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연구가 되어야지 일종의 이제 약물 전달 체로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몸에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초 연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나노 입자들이 세포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거동을 하는지 저희가 좀 다양한 현미경 기술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나노 입자 혹은 뭐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특정 세포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거동을 보이고 정상세포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뭐 이런 오토파지라고 해서 세포 내에서 자가 포식 반응, 그러니까 이런 외부 물질들이 세포에 들어갔을 때 세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고 실제로 정화 잘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광촉매 반응, 아까 타이타늄 옥사이드를 기반으로 한 광촉매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제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표면에서 산화 반응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건물 외장재 같은 데서 유기물들을 분해할 수 있는 효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안티박테리아, 그러니까 항생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건축용 외장재 혹은 저희 수술방 안에 내부를 코팅하게 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실리콘, 다공성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극 소재로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실리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단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터리를 충전 방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점점 부피가 팽창되었다가 줄어드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기공 구조를 가진 형태를 만들게 되면은 이 팽창과 수축 과정에서 어떤 버퍼링 효과가, 일종 스펀지처럼 버퍼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훨씬 더 이제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다공성 실리콘의 전극 소재로서의 활용 방안, 이제 좀 롱텀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활용하고 있긴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위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나노 입자를 디자인하고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하는, 그리고 특히 표면화학을 계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 혹은 새로운 기능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성 나노 입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